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교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송나라의 정치를 두 시기로 쪼개서 살펴봤습니다. 송나라의 정치를 쪼개는 기준은 뭐였죠? 송나라의 수도가 어디에 있었냐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송나라 10세기, 11세기 때 수도가 어디 있었죠? 네, 화북지방의 카이펑, 개봉의 수도를 두었죠. 아직 화북지방 전체를 이민족에게 뺏긴 게 아닙니다. 이때는 베이징을 포함한 연운 16주만 거란족이 만든 요나라에 빼앗겼던 상황이고, 나머지 화북지역은 송나라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북지방 카이펑, 개봉의 수도를 두었던 시대를 북송이라고 합니다. 이때 함께 공존했던 나라는 연운 16주를 차지한 거란족의 요나라, 탕구트족의 서하. 이게 10세기, 11세기 송나라 정치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왕안석의 신법 때까지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 이후에 이제 왕안석의 신법이 실패하고 12세기로 넘어오면서 상황이 변합니다. 정강의 변으로 송나라의 북송의 수도였던 까이펑, 개봉이 함락되고 화북지방 전체가 여진족이 만든 금나라의 손에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화북지방 전체를 장악한 금나라는 오늘날의 베이징인 중도에 도읍을 두고 화북을 완전히 장악해버립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 한족들은 창장강 이남으로 도망쳐서 어디로? 창장강 이남 어디로? 이만, 항저우로 도망쳐서 새로 나라를 만드니 이게 남송이에요. 그래서 창장강 이남, 이만, 항저우의 수도를 둔 남송과 화북지방을 장악하고 중도의 수도를 둔 여진족의 금나라, 그리고 아직 살아있는 서하, 이들이 공존했던 시대가 12세기입니다. 특히 제가 이만, 항저우는 동진의 수도인 건강, 난징이랑 구분하라겠죠. 이 난징은 나중에 명나라 때 남경이 되고, 태평천국운동 때는 천경, 나중에 중일전쟁 때 난징대학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12세기 송나라 정치, 이렇게 구분하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정치적인 내용을 토대로 이번 시간에는 빠르게 남아있는 송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최대한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배우다가 어렵다, 모르겠다, 너무 건너뛰는 게 있다 하시면은 언제든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톡을 주시건 교무실로 찾아오시건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자, 송나라의 경제입니다. 이때부터 중요한 점은 강남의 경제력이 화북을 능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농업부터 보겠습니다. 농업에서 되게 의미 있는 변화가 나옵니다. 자, 이 송나라의 경제는 당나라랑 비교하는 게 좀 중요한데요. 우리 당나라 때는 어떤 변화 정도가 있었죠? 네, 당나라 때만 해도 잠깐 비교해보면 적어두시면 편해요. 당나라 때는 농업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어요. 뭐였죠? 네, 화북에서 뭐가 가능해졌다? 2년 삼작이 가능해졌다 정도. 이게 이제 당나라 농업의 변화였죠. 화북지방에서 2년 동안 3가지 작물을 돌아가면서 재배하는 2년 삼작이 가능해졌다 정도. 자, 그럼 이제 송나라 때는 어떤 변화가 생기냐? 아주 큰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참파벼라는 게 도입돼요. 참파벼. 이게 뭐냐면 여러분 베트남 음식점 가서 월남 이런 베트남 음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식당에서 베트남식 볶음밥을 시키면 어때요? 거기서 나오는 쌀은? 그죠? 우리가 먹는 쌀이랑 되게 다르죠? 우리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제 일본인들이 주로 먹는 쌀은 되게 쫀득쫀득한 쌀인데, 베트남에서 먹는 쌀은 후 불면 날아가는 되게 점성이 없는 쌀이잖아요. 그게 바로 참파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동남아시아, 베트남 지역에서 자라는 베트남벼입니다. 베트남 쌀이에요. 네, 이게 맛은 조금 우리 입맛에 안 맞을지 모르지만 생산량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한국, 중국, 일본의 전통적인 쌀보다 이 베트남 쌀인 참파벼는 훨씬 더 많은 생산량을 뽑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량 자체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이 외래작물인 베트남 쌀인 참파벼가 도입되었다. 이걸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랑을 좀 구분하셔야 되냐면 외래작물 도입이에요. 송나라 때는 외래작물 베트남 쌀인 참파벼가 도입이 되잖아요. 나중에 명나라, 청나라 때 가면은 이때가 이제 서양의 신학로 개척 시기거든요. 그래서 서양 애들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감자, 고구마, 담배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와요. 그래서 외래작물의 도입도 비교해 두시면 됩니다. 참파벼가 이제 베트남으로부터 도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농기구인 용골차라는 게 도입이 돼요. 용골차. 말 그대로 드래곤, 용의 골, 뼈로 만들어진 차다. 이름이 되게 화려하죠. 근데 이게 어떤 농기구냐면, 이거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 이해가 편할 겁니다. 용골차가 이 뒷장에 보시면
여기 나오죠. 용골차. 이거는 논에 물을 대기 위해 만든 관계수리 시설용 차예요. 그래서 이 모양이 용의 등뼈처럼 생겼다. 그래서 용골차인데 이제 사람들이 페달을 밟아서 그 물을 끌어가지고 논에다가 보급해주는 그게 바로 용골차입니다. 자, 근데 이 용골차, 새로운 농기구인 용골차 자체는 이게 개발된 거는 위진남북조 시대, 정확히 말하면 위나라 때예요. 위나라. 은근히 위나라가 되게 많죠. 조조가 지배했던 위나라에서 진군이 구품중정제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둔전제가 시행되기도 하고, 위나라에서 진나라 넘어갈 때 중림치련이 등장하기도 하죠. 그리고 새로운 농기구인 용골차가 위나라 때 개발되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보급된 게 송나라 때예요. 아니 그러면 지금 까마득한 옛날이 위나라 때 개발된 용골차가 하필이면 왜 수나라 당나라도 아니고 송나라 때 전국적으로 보급되었느냐? 그건 바로 송나라 때부터 뭐가 전국화됐냐면 이양법,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보편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양법, 모내기법이라는 게 뭔지 선생님과 작년 한국 전근대사 공부할 때 배웠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후기 때부터 전국적으로 이양법, 이 모내기법이 보편화되잖아요. 이게 뭐죠? 네, 논농사, 이 벼농사를 위해서 이 이양, 그 벼를 처음부터 심는 게 아니라 모판에다가 따로 심어가지고 이 어느 정도 이 벼가 자라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걸 논에다가 옮겨 심는 게 이양법, 모내기법이었죠. 이 이양법, 모내기법은 훨씬 더 적은 노동력으로 더 많은 생산량을 뽑아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양법이 조선 후기 때 엄청난 경제적 성장을 가지고 와가지고 더 적은 노동력으로 더 많은 토지를 경작할 수 있는 광작, 분홍이 등장하고, 이 분홍들이 이제 지방 양반들과 싸우는 지방의 지배권과 싸우는 항전이 벌어지기도 하고, 조선 후기를 완전 뒤바꿔 놓은 게 이 이양법이잖아요. 근데 이 이양법이 중국에서는 송나라 때부터 전국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양법, 모내기법이 중요한 게 뭐야? 1년 365일 논에 물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한 번이라도 가뭄이 들면 안 되잖아. 그래서 조선 후기 때 보급된 거야. 왜? 그 논에다가 1년 365일 물을 보급할 수 있는 저수지, 댐 같은 그런 관계수리 시설이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후기 때 보급이 되기 때문에 이양법이 조선 후기 때 전국화되는 건데, 송나라는 우리가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양법이, 모내기법이 보편화되었다. 그래서 얘들아, 논에 1년 365일 물을 마르지 않게 공급하기 위해서 보급된 게 바로 뭐야? 이 용골차야, 얘들아. 이 용골차가 물을 끌어가지고 저수지나 보에 있는 물을 끌어서 논에 공급하는 기구잖아. 그러니까 이 이양법이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그 이전에 위진남북조 시대나 수나라 당나라 때는 용골차가 그렇게까지 필요하진 않았지만, 이제 이양법이 보편화되는 송나라 때는 그 논에 물을 마르지 않게 공급해주기 위해서 이 위나라 때 개발된 용골차가 전국적으로 보급되게 되는 거예요. 이양법 때문에. 그래서 이 둘의 연결고리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목화, 우리나라에서 이제 문익점이 가지고 온 그 목화 재배가 시작됩니다. 시작. 자, 이것도 좀 구분하셔야 되는 게, 목화 재배가요, 시작된 게 송나라 때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거는 원나라 때예요. 원나라 때.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노리고 이제 우리 고려의 문익점이 이걸 이제 붓뚜껑에다가 숨겨와가지고 우리 고려로부터 우리나라에도 목화가 전래가 되잖아요. 이런 것들 생각을 하시면은 좀 이해하기 편할 겁니다. 목화 재배가 송나라 때는 시작, 전국화된 거는 원나라 때예요. 자, 이러한 참파벼의 도입, 용골차의 보급, 이양법의 보편화, 목화 재배의 시작, 이런 것들 정제 특히 알아두시고, 이런 경제적 변화가 송나라에 가지고 온 영향은 무엇이 있느냐? 자, 이제 이양법을 통해서 이모작, 이건 내가 한국사 시간에 배웠으니까 좀 더 이해하기 편할 거예요. 이양법, 모내기법은 그 벼를 모판에 미리 심어서 논으로 옮겨 심다 보니까 이 벼가 모판에 자랄 동안에는 논을 또 한 번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벼와 보리의 이모작, 벼가 모판에서 자랄 동안에는 논에다가 보리를 심을 수 있잖아요. 벼랑 보리의 이모작, 다른 말로 이기작이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변화, 창장강 이남 지역의 경제력에 화복을 띄워놓으면서 특히 어느 지역? 창장강 하류. 이 하류 지역이 중국 최고의 곡창지대가 돼요. 그래서 이 창장강 하류의 대표적 도시가 소호란 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속담이 나옵니다. 중요한 속담이요. 소호의 풍년을 일면 온 천하가 배부르다. 그러니까 이 창장강 하류에 소 하나에서 나오는 쌀이 전 중국을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 풍족하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제 다른 말로
소호숙, 소호의 숙 풍년이 들면 천하족이라는 원어로 가끔 나올 때도 있어요. 자, 근데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또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나중에 명청 때 경제랑 또 비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송나라 때는요. 송나라 때는 어디가 곡창지대가 된다고요? 곡창지대 창장강, 하류. 창장강, 하류가 최고의 곡창지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나온 속담이 뭐라고요? 네, 소호. 창장강, 하류의 대표적인 도시인 소호가 숙, 풍년이 들면 천하가 배부르다. 소호숙, 천하족이란 말이 나와요. 이 소호는 창장강, 하류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시간이 흘러 나중에 명나라, 청나라 때로 가게 되면 좀 경제 상황이 변합니다. 명나라, 청나라 때 가게 되면은 이 창장강 하류 지역은 거의 과포화 상태야. 이미 송나라 때부터 곡창지대여가지고 여기는 이제 완전 농업이 맥시멈을 찍은 거예요. 더 이상 농업으로 뭐가 나올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창장강 하류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미 식량은 충분하니 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디에 눈을 돌리냐? 수공업, 물건을 만드는 수공업, 특히 면직업, 목화를 가지고 이제 옷을 만드는 걸 면직업이라고 그러죠. 죄송합니다. 이 면직업. 이미 그 원나라 때부터 목화지대가 전국화돼가지고 이 면직업, 목화로 옷을 만드는 게 큰 돈을 벌이는 사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창장강 하류 지역은 명나라, 청나라 때는 수공업 중심 지역으로 변합니다. 이 창장강 하류가 명나라, 청나라 때는 이제 곡창지대가 아니라 이 수공업 지역으로 변하게 돼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이해가 편하겠네요. 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송나라 때 최대의 곡창지대였던 창장강 하류 지방은 명나라, 청나라 때는 뭐로 변한다? 수공업, 면직업 중심 지역으로 변한다. 아니 그러면 이 쌀은 어디서 농사짓냐? 이 곡창지대의 역할은 이제 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창장강, 중상류, 이 내륙 지방이 이제 최대의 곡창지대가 돼요. 그래서 이때 나온 말은 이제 속담이 바뀌겠죠. 이 창장강 중상류의 대표적인 도시가 호광이란 도시입니다. 호광이 풍년이 들면 천하가 족하다. 호광숙, 천하족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호광이 창장강 중상류의 글씨 극혐 죄송합니다. 창장강 중상류의 대표적인 도시야. 자, 마지막 정리할게요. 송나라 때는 창장강 하류가 최대의 곡창 지역이 되었다. 이양법이 보편화되고 용골차가 보급되고 참파벼가 도입되고 이모작이 가능해지고 이러면서 창장강 하류가 최대의 곡창 지대가 되었다. 그래서 나온 속담, 창장강 하류의 대표적인 도시인 소호의 풍년이 들면 온 천하가 배부르다. 소호숙 천하족. 근데 명나라, 청나라 때는 경제가 더 발전해서 이 농업으로 맥시멈을 찍은 창장강 하류 지역 사람들이 이제 농업을 버리고 뭐로 전직했다? 수공업, 면직업으로 전직했다. 그래서 명청시대에는 송나라 때의 곡창지대인 창장강 하류가 뭐로 바뀌었다? 수공업, 면직업 중심 지역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 창장강 하류가 수행하던 곡창지대 역할은 창장강 중상류 지역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창장강 중상류의 도시인 호광의 풍년이 들면 온 천하가 배부르다는 호광숙 천하족이라는 속담이 등장했다라는 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나중에 명청시대 경제에서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빈부격차가 더 심해집니다. 이미 균전제 무너진 참전됐고요. 이미 안사이날 이후로부터 확대되던 장원제, 송나라 때 거쳐서 이제는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여러분 항상 명심하세요. 생산량이 는다 그래서 부의 재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국가가, 정부가 나서가지고 통제하지 않는 이상 부가 생산량이 늘어난다 그래서 이 부의 재분배가 골고루 돌아가지 않습니다. 당연히 부익부, 빈익빈, 빈부격차는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주 전호제,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와 소작농인 전호제는 더욱더 확산됩니다. 자영농은 오히려 더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지주 전호제의 확산, 그리운 균전제. 자, 그리고 수공업이 발전합니다. 이때부터 대단한 건 석탄. 이게 이제 서양에서는 산업혁명 가서나 쓰이는 석탄이 송나라 때는 중국에서는 송나라 때부터 이미 10에서 13세기 때 석탄 사용이 보편화돼요. 그러니까 석탄이 사용이 본격화되니까 화력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화력. 그러니까 불을 때우는 힘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거야. 단순히 나무를 때우는 게 아니라 석탄을 통해
불을 때우니까 화력이 엄청나게 증가해요. 여담이지만 여러분 중국 요리 좋아하시죠? 짜장면, 짬뽕, 탕수육, 뭐 깐풍기, 유린기, 생각만 해도 입고이죠. 특히 짬뽕 얼마나 맛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대규모 화력을 이용한 중식 요리 있죠. 물론 짜장 짬뽕은 우리나라가 만든 거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중식 요리 있잖아요. 뭐 마파두부가 먹은 이런 막 화려한 불쇼. 송나라 때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한 화력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때 나오는 변화, 이제 수공업자들도 이 강한 화력으로 물건 생산량이 점점 늘어나니까 이제 수공업자들도 길드를 만듭니다. 자, 우리 기억하시죠? 당나라 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당나라 때는 상인 길드만 등장을 했죠. 바로 행이라고 하는 상인 길드만 등장을 합니다. 아직 수공업자 길드는 없어요. 근데 송나라 때는 당연히 상인 길드인 행은 남아있죠. 사라지는 게 아니죠. 남아있습니다. 상인 길드, 조합. 길드라는 표현은 서양식 표현이니까 우리 조합이라 씁시다. 상인들의 조합인 행 남아있고요. 여기에 이제 뭐까지 생기는 거예요? 수공업자 길드인 자까지 추가되는 거야. 수공업 길드, 조합. 길드나 조합이나 같은 말이에요. 수공업 조합인 자까지. 그러니까 당나라 때는 상인 조합인 행만 있었다면 송나라 때는 여기에 더해서 수공업자들의 길드, 조합인 자까지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강한 석탄을 이용한 화력과 수공업자 길드인 작의 활약으로 제철, 자기, 견직업 등이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특히 이때 나온 게 도자기. 이때부터 이제 송나라가 이 강한 화력으로 도자기를 막 만들게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도자기의 생산 도시가 징더전이고, 당시 도자기가 이제 바다를 통해서 여러 나라로 퍼지거든요. 이 도자기가 거래된 길을 세라믹 로드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사막길을 비단이 거래된 길이라 그래가지고 실크로드라 부르잖아. 실크로드, 비단이 거래된 길, 비단길. 근데 이제 이 도자기를 세라믹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도자기가 거래된 길을 세라믹 로드라고 한다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업에서는 당나라 때부터 나온 상인 길드인 행, 그들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동전 사용량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동전으로는 이 물건 거래하기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좀 더 고액의 거래를 위해서 뭐가 나와요? 지폐가 등장합니다. 지폐, 종이로 된 돈, 지폐. 이거를 교자 혹은 회자라고 해요. 엄청나게 중요한 명칭이니까, 키워드니까 알아두세요. 결국 세계관은 시대별 키워드 싸움이거든. 당나라 때는 뭐가 등장했죠? 약속 어음인 비전. 이거는 지폐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어음이니까. 언제까지 돈을, 물건,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약속 어음인 비전이 나왔고, 송나라 때는 더 이상 동전으로 안 되니까 지폐가 등장을 합니다. 지폐, 교자, 회자. 만두가 아니에요. 그리고 당나라 때는 죄송합니다. 당나라네. 나중에 원나라 때는 다른 지폐가 등장합니다. 원나라 때 쓰인 지폐는 교초예요. 교초. 그래서 당나라 때 약속은 비전, 송나라 때는 지폐인 교자, 회자, 원나라 때는 지폐인 교초, 이런 것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해상무역이 점점 발전합니다. 왜? 당나라 때 비단길의 소유권을 놓고 이슬람 왕조인 아바스 왕조랑 싸웠다가 이 비단길을 뺏겼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당나라 때부터 우리 기억하죠? 뭐가 바닷길을 위해서 당나라 때 이제 그 탈라스 전투에서 패배하고 이 비단길의 소유권을 잃어버리면서 육지 교육이 감소하고 바닷길을 이때부터 개척을 하잖아요. 그죠? 그때 만들어진 기구가 뭐야? 언더 더 씨 시박사. 이때는 광저우에다가 설치했죠. 광저우라는 도시에 최초로 바닷길을 관리하기 위한 시박사를 당나라 때 설치했죠. 그 이후에도 바닷길은 점점 더 번성합니다. 왜냐면 송나라 때도 육지로 교역하기 힘든 거 마찬가지야. 왜? 누가 비단길을 막았어? 서하가 막아버렸잖아. 그래가지고 송나라 때도 오히려 바다를 통한 교역이 더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당나라 때 만든 시박사가 확대 설치된다. 그래서 당나라 때 설치된 시박사가 송나라, 나중에 원나라, 명나라까지 계속해서 이 바닷길을 관리하는 기구로서 언더 더 씨 시박사가 있다가 청나라 때 가면은 이게 이제 사라지고, 시박사가 사라지고 뭐가 만들어져요? 해관이라고 하는 새로운 바다를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당시 송나라는 굉장히 이제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성장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리고 동전, 지폐 만들어지는 거 여기다 보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동전 사용량이 급증하니까 이것 때문에 나오는 게 뭐야? 이래서 지폐가 나온 거야. 그래서 이 그래프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동전 주주량이 늘어나니까
견디다 못해서 집회가 나왔다. 교자, 회자. 여기 나오죠? 교자와 회자. 동전이 부족해지자. 이 위에 그래프랑 연결되는 거야. 무역과 산업이 발달을 해서 동전이 부족해지니까 집회인 교자, 회자를 요통했다라는 거고요. 이게 송나라가 버틴 힘이야. 그렇게 군사력이 약한데도 경제적으로 이렇게 막 부유해지니까 그나마 버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송나라가 군사력마저 강했다? 그러면 진짜 세계사가 뒤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자, 도시. 그리고 그 당시 송나라의 이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는 두 가지의 유물이요. 동경몽화록이라는 책과 청명상하도라고 하는 그림인데, 이거는 시기에 조금 여러분이 연표학습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정강해변, 금나라에 의해서 북송의 수도였던 까이펑, 개봉이 함락된 정강해변이 터진 게 1127년이고, 그래서 결국 이걸로 북송이 무너지고 카이펑, 개봉이 무너지고 어디로 도망쳤죠? 창장강 이남으로 도망쳐가지고 이만항저우를 수도로 남송이 건국이 됐죠. 이것도 이제 같은 해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동경몽화록은 언제예요? 그쵸? 북송이 무너지고 남송으로 피난 간 이후에 만든 거야. 남송 피난 이후에. 남송으로 도망친 이후에 만든 거예요. 그리고 청명상하도는요, 시기로 보니까 남송으로 도망가기 이전, 남송 이전, 정강해변이 터지기 이전, 죄송합니다. 이후, 남송 이전, 북송 때, 북송 시기에 만든 거야. 자, 그런데 만들어진 시기는 다르지만 얘들이 묘사하고 있는 대상은 똑같아요. 북송의 수도였던 카이펑의 발전을 묘사한 거야. 그러니까 청명상하도는 그 북송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제 카이펑을 보면서 와, 우리의 수도인 카이펑은 참 멋진 곳이야 하고 북송 때 만든 거라면, 동경몽화록은 그 카이펑이 함락되고 남송으로 도망친 이후에 예전에 우리가 북송이 있을 때, 카이펑이 수도였을 때 카이펑이 참 멋있었는데 하고 빼앗긴 카이펑을 그리워하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 연표를 한번 그려드리면은 1127년에 정강해변이 터지잖아. 그 이전이 북송, 카이펑, 그 이후가 남송, 이만항저우. 근데 청명상하도는 이때 북송시대 때 만들어진 그림이야. 그리고 동경몽화록은 그 이후에, 정강해변 이후에 도망친 다음, 남송으로 도망친 다음 만든 거예요. 하지만 둘 다 묘사하고 있는 대상은 북송의 수도인 카이펑이라는 거. 오케이? 이거니까 깔끔하게 한번 딱 정리가 되네요. 자, 그래서 이런 자료들, 여기 청명상하도예요. 보시면 진짜 어마어마하죠. 그 시대에 이런, 야, 그거 알아? 이때는 24시간, 24시간 영업하는 식당도 있었고요. 이게 당나라 때까지만 해도, 당나라 때는 야간 통행 금지가 있어. 당나라 때는 야간 통행 금지가 딱 돼가지고 12시만 지나면 온 도시를 폐쇄했거든? 근데 송나라 때 그런 게 없어요. 야간 통행 금지가 없어. 그래서 이때 나온 말이 불야성이란 말이 나와요. 불야성. 밤이 없다. 불야성. 밤이 없다. 그래가지고 24시간 영업하기도 하고, 배달음식도 나와요. 송나라 때는 배달음식도 나오고, 장난 아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내용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경제가 끝났네요. 그럼 이제 송나라 사회로 넘어가겠습니다. 송나라 사회 때부터 성장한 지배계층, 누구라 그랬죠? 사대부. 선생님이 엄청나게 강조했던 내용이었죠. 자,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다시 한 번만 마지막 정리할게요. 위진 남북조 시대, 위나라 조조의 부하인 진군이 호족들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인사등용제도가 구품중정제였어요. 하지만 이 구품중정제는 호족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호족들이 중앙관직을 독점해서 문벌귀족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이 위진남북조 시대의 구품중정제를 토대로 문벌귀족이 지배층으로 군림합니다. 그리고 수나라 문제가 이걸 해결해보겠다고 구품중정제를 폐지하고 과거제를 시행했지만 여전히 지배층은 문벌귀족이야. 당나라 때까지. 왜? 면접을 이부가 주관했으니까. 그래서 위진남북조 시대 이후 수나라 당나라 때까지 인사등용제도는 구품중정제에서 과거제로 바뀌었지만 지배층은 문벌귀족으로 동일했어요. 근데 그 문벌귀족이 이제 송나라 때는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제가 바뀐 것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당나라 후기 때부터 어마어마한 격변기가 터지잖아, 얘들아. 안사이난, 절도파들이 일으킨 안사이난, 그리고 소금 밀매업자였던 우리 운매 황소가 일으켰던 황소이난, 최치원의 데뷔 무대, 그리고 주전충의 날. 이런 반란들이 막 터지면서 얘들아, 이런 반란군들이 문벌귀족을 존중해주고 문벌귀족의 가문을 존중해주고 할까요? 그럴 리가 없죠. 문벌귀족은 약탈 1순위야. 돈이 많으니까. 뭐 죽는데 이제 중앙정부 무너지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문벌귀족은 이런 사회 혼란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송나라 때는 이제 새로운 지배층인 사대부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형세호란 단어를 알아두세요. 이게 뭐냐면, 자, 지방에 있는 중소지주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지방에 있는 그 지주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중소지주란 말 뺄게요. 그냥 지주, 지방 세력. 토지를 독점하고 경제적으로 성장한 지방의 지주들, 지방 세력을 형세호라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송나라 때 가게 되면은 경제적으로 이양법, 용골차가 보급이 되고 참파벼가 도입이 되면서 이양법, 모내기법이 보편화되면서 이모작이 시작이 되고 막 이러면서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잖아. 이러면서 뭐가 확대돼요? 지주 전후제가 확대가 되잖아요. 참파벼가 보급이 되고 용골차, 위나라 때 만들어진 용골차가 전국화되고 이양법, 이게 또 전국화되면서 이제 이모작이 가능해지고, 이러한 경제적인 변화로 인해서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가진 자는 더 많은 토지를 가지는 지주전후제가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형세호들이 지방의 토지를 독점하면서 어마어마한 경제력을 독점하게 돼요. 그래서 이 형세호들이 지방에서 대토지를 소유하면서 비록 시작은 중소지주였지만 어마어마한 경제력을 독점하는 대지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들이 이 경제력으로 뭘 열심히 준비하는 거야? 공부를 하는 거야. 얘들아, 사실 과거 시험이라고 하는 게 오늘도 그렇지만 고시 공부, 여러분도 공부할 때 생각해보세요. 부모님의 경제적인 지원이 없으면 여러분 공부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만약에 집이, 그럴 리 없겠지만 집안이 망했어. 그럼 안 됩니다. 그럴 리 없을 거예요. 근데 집안이 망했어.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막 알바해야 돼. 편의점 알바하고 막 택배 상하차 알바해야 돼. 그러면서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고 대학 갈 수 있어요? 솔직히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지방 세력인 지방에서 이 참파벼, 용골차, 이양법, 이모작 등으로 어마어마한 대토지를 소유하면서 경제력을 보유하는 대지주로 성장한 이 형세호들. 얘네들이 과거제를 그 경제력으로 뒷받침할, 준비할 수 있는 거야. 생업에 걱정이 없으니까. 특히 송나라 때는 황제가 면접을 보는 정시가 정례화되면서 이제 누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하나 썸이 됐잖아. 그러니까 이 지방의 대토지를 소유한 지주인 형세호들이 먹고 살 걱정 없이 막강한 경제력으로 과거제에 몰입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얘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전시에 합격해서 사대부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들은 경제적으로는 지주예요. 돈이 없으면 과거제 준비 못합니다. 지주고요. 학문적으로는 유교적인 소양을 갖춘 지식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대부, 형세호가 이제 문벌귀족은 당나라 후기부터 몰락을 했고, 지방의 이런 이양법, 용골차, 모내기법 등으로 지주전후제가 성장하며 확대되면서 지방의 대토지를 소유한 지주로 성장한 형세호들이 과거 합격해서 송나라의 지배층인 사대부가 되었다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송나라의 문화. 송나라의 문화에서는 성리학이 등장합니다. 유학의 한 갈래예요. 성리학. 자, 성리학이 등장한 이유는 뭐냐? 정신승리예요. 한마디 말하면, 자, 뭐라고요? 정신승리입니다. 자, 송나라 때는 젖터지기 바빴죠. 이민족의 침입이 엄청나게 심화됩니다. 송나라는 싸우기만 하면 져요. 이러니까 정신승리라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온 게 중화사상, 화의론, 화의사상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이분법적으로, 선과 악의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우리 중화민족, 문화를 가진 한족이고, 우리 한족을 제외한, 이 문화를 가진 한족을 제외한, 중화를 제외한 나머지는 싹 다 오랑캐들이다 라고 하는 이 한족과 이민족, 오랑캐랑 중화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선과 악의 이분법적 개념인 화의론, 중화사상이 이때부터 엄청나게 확산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송나라 때 조광윤이 황제 독재 체제를 시행을 하면서 황제권을 강화하면서 나오는 게 대의 명분이야.
그러니까 명분이라는 게 이름에 맞는 분수를 지켜라. 명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군주는 군주답게, 이때 나온 말이 뭐야? 군주는 군주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그리고 부모는 부모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각자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다 해라. 그러니까 윗사람의 권위를 침범하지 마라. 충성하고 효도해라. 이런 거죠. 명분에 따라서 신하는 군주에게 충성을 다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이런 명분, 각자 위치에 알맞는 이런 역할을 수행하게 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유교의 발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전까지는 훈고학이 중심이었죠. 특히 당나라 때는 훈고학이 과거 과목이 됐잖아, 얘들아. 그러면서 문제가 뭐야? 사상이 획일화되고 발전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유교는 불교랑 도교에게 되게 무시당했어요. 위진남북조 시대에 황실의 후원을 받은 불교, 그리고 당나라 때 황실의 후원을 받은 도교, 모두가 굉장히 철학적인 성격이 강하잖아.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 다루고 막 사후세계를 다루는데 이제 그런 철학적 고민이 없는 거야, 훈고학은. 그래서 이런 불교랑 도교의 이런 세계관을 수용해서 철학적인 성격도 이제 우리 유교에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모인 게 성리학이에요. 그러니까 시대의 발전과 시대의 변화가 낳은 새로운 유교가 바로 성리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과거 시험의 과목이었고 사대부의 사상적 기반이었습니다. 송나라의 지배층인 이 사대부의 사상적 기반이 되는 거야. 이래서 이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유교가 나오는 거예요. 명분을 중시하고 충과 효를 따지고 아랫사람 윗사람을 공경하고, 특히 그런 이민족에 대한 철저한 차별과 무시, 이런 성리학, 조선의 사상적 기반이 되는 성리학이 이런 배경에서 나온 거야. 이러니까 이걸 국가 이념을 받아들인 조선이 나중에 가면은 그렇게 편협하고 배타적인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리학 자체가 선과 악의 이분법에서 나온 거야, 얘들아. 이런 대의 명분과 중화사상, 이거예요. 대의 명분, 중화사상. 그리고 이제 이게 송나라 때 과거 과목이 되죠. 그리고 이런 성리학이 총 집대성된 데가 언제냐? 가장 송나라가 위기에 몰렸을 때, 정강이변으로 화북지방을 뺏기고 강남지방으로 도망쳤을 때, 남송으로 갔을 때, 이때 이제 주희라는 사람이 이 정신승리, 중화사상, 대의명분을 총집합해서 만든 게 성리학이야. 그래서 우리가 성리학을 이걸 집대성한 주희의 이름을 따서 주자학이라고 불러요. 이 주희를 나중에 주자라고 떠받들거든, 성리학자들이. 그래서 공자, 맹자만큼 중요한 사람이 주자야. 주자의 성리학. 사실 조선시대 사람들은 공자, 맹자보다도 주자를 더 높게 쳤어요. 성리학을 만드신 주자, 우리의 스승님. 이래서 우리 유교를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유교에 대한 정리. 춘추 전국시대 등장합니다. 이때만 해도 누구였죠? 자, 춘추 전국시대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세운 방향은 뭐야? 인덕예를 통한 도덕정치. 인덕예, 도덕정치. 가족윤리를 엄청나게 강조했었죠. 인덕예, 도덕정치, 가족윤리. 대표적인 사상가는 공자와 성악설과 역성혁명, 맹자, 그리고 성악설, 순자. 하지만 순자는 교육에 의한 교화를 강조했고, 이 순자의 성악설은 법가에 영향을 주었죠. 맹자는 성선설, 역성혁명, 긍정. 순자는 성악설. 하지만 교육을 통해서 교화가 가능하다라고 했고, 법가에 영향을 주었죠. 자, 그리고 진나라 때는 유교는 큰 위기를 맞아요. 분서갱유. 그리고 한나라 때는 부흥기를 맞죠. 한나라 때 정확히 말하면 전한 시기, 누구에 의해? 황제 무제 때 유교가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국교화, 관학화됩니다. 누구의 건의? 진시황에게 이사가 있다면 무제에게 이남자가 있죠. 누구의 건의로 유교가 국교화되죠? 동중섭. 자, 그리고 이때 이제
훈고하기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아직 관학화된 건 아니에요. 왜? 분서계류 때문에. 그래서 경전의 복원과 해석, 글자의 음과 뜻을 강조하는 훈고학이 발전하게 돼요. 이때 이제 오경박사 5개 경전을 가르치는 교사와 학교인 태학 등이 건립이 됩니다. 그리고요, 당나라 때 가면은 이제 수나라 때부터 시행된 과거제가 본격화되면서 유교가 과거의 시험 과목이 됩니다. 수능 과목이 돼요. 그리고 그러면서 수능 과목이 되다 보니까 이견의 여지가 없기 위해서 가장 객관적인 사상적 깊이가 적은 글자의 음과 뜻, 경전의 복원을 강조하는 훈고학이 관학화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험서가 나오죠. 오경정의. 훈고학을 총정리한 거예요. 누가 만들었죠? 공영달. 대신에 사상이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사상의 회귀라. 그러다가 이제 남송 때 이런 대의명분과 중화사상을 강조하는 성리학이 주희에 의해서 집대성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송뿐만 아니라 나중에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모두 성리학을 기반으로 하고 과목으로 성리학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유교의 발전.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러한 대의명분과 중화사상, 정신승리를 강조하는 이런 사상이 역사서에도 반영이 돼요. 역사에 반영이 됩니다. 사마강 기억나요? 네, 왕안석이랑 싸웠죠. 왕안석의 신법을 반대했던, 그걸 구법당이라고 했죠. 그 구법당의 대표가 사마광이야. 구법당. 이 사람이 쓴 책이 자치통감인데 이게 전형적인 정신승리예요. 대의명분과 화의론을 강조한 거야. 대의명분과 화의론. 그리고 이 역사서는 대의명분과 화의론을 강조했는데, 참고로 이 자치통감에서 삼국지, 위진남북조시 삼국지를 다루거든요. 이때 유비를 엄청 띄워줘. 그 전까지 유비는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어요. 객관적으로 조조에게 모든 면에서 밀렸잖아. 냉정히 말해서 조조에게 쫓겨서 산골짜기인 총나라 익수로 도망간 사람이야 정도인데, 이때부터 엄청나게 띄워주는 거야. 유비야말로 한나라의 계승자. 같은 유씨니까. 실제로 유비가 끊임없이 한나라의 부흥을 부르짖었잖아요. 유비를 엄청 띄워줍니다. 대의명분 강조해서. 그리고 조조를 엄청 까요. 한나라 무시했다고. 그래서 이런 명분에 입각한 역사책이 사마강의 자치통감인데, 명분. 이 책은 편년체로 서술됩니다. 우리 기전체, 편년체 기억나죠, 여러분들? 기전체는 항목별로 쓴 거고, 편년체는 시간순으로 쓴 거잖아. 그리고 우리 한나라 때, 전한 때 사마천이 쓴 사기, 그 사망 오제부터 전한 무제 때까지 역사를 다룬 사마천의 사기나, 후한 때 반고라는 사람이 전한의 역사를 서술했던 한서, 모두 다 편년체였잖아. 인물별, 항목별. 죄송합니다. 기전체였잖아. 인물별, 항목별. 근데 이제는 그게 너무 힘드니까 편년체로 바꾼 거예요. 다시 한번. 기전체는 인물별, 항목별로 쓴 거죠. 본기, 열전, 지, 연표 이런 식으로. 편년체는 그냥 시간순으로 쭉쭉 쓴 거예요. 시대순으로. 그래서 한나라 때 사마천의 사기나, 전한 때 전한 무제 시기 사마천이 쓴 사기나, 후한 때 반고가 쓴 한서나 다 인물별 항목별인 기전체인데, 지금 명분에 입각해서 쓴 사마강의 자치통감은 편년체라는 거 구분하시고요. 그리고 사마강은 또 하나 포인트가 남송때 사람이 아니야. 북송때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미 성리학이 잡아봐. 그래서 남송 때 주의에 의해서 성리학이 집대성되기 전에 이미 이러한 시대적인 분위기는 북송 때부터도 팽배했다 이거예요. 명분과 중화를 강조하는. 그래서 이미 북송 때부터 이런 명분과 화의론에 입각한 자치통감이라는 역사책이 쓰일 정도로 이런 정신승리 명분론이 되게 심했다는 거야. 오케이? 이런 분위기가 이제 남송 때 더 심해져가지고 아예 성리학으로 집대성 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강의 자치통감이 이 주의가 성리학을 집대성한 것보다 먼저라는 거.
이 정도는 좀 구분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이미 북송 때부터 완전히 팽배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서민문화의 발달. 경제력의 발전을 하면서 이제 도시가 성장을 합니다. 자,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요. 우리도 생각해봐. 조선 후기 이양법의 발달로 경제력이 증가하면서 조선 후기 때 문화의 트렌드가 양반에서 서민으로 넘어가잖아요. 마찬가지야. 송나라가 조선이랑 비슷하거든요. 송나라 때 이양법이 보편화되면서 경제력이 성장하니까. 그리고 문벌귀족은 이미 몰락했잖아. 그치? 그러면서 문벌귀족은 이미 그 당나라 후기 때 안사이난, 황소이난, 주전춘이난 지금 몰락했잖아. 그러면서 이제 문화의 중심이 서민들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진남북조, 당나라, 수나라, 당나라까지는 귀족 문화였지만 이제부터는 서민 문화. 이때부터는 쭉 서민 문화예요.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모두 서민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때 활판 인쇄술이 발명이 되면서 진짜 빠르죠. 서적이 보급이 되고요. 그리고 서민 문화의 상징, 소설, 네이버 시리즈, 카카오 페이지 이런 것들, 산문, 소설이 유행을 하는데 이 중에서 잡극이라는 게 엄청 유행해요. 잡극. 스토리 기반의 그건 연극이야. 그리고 이런 연극을 공연하는 문화 장소인 잡극을 공연하는 연극장, 와자도 나와요. 그러니까 잡극이라는 이런 것들을 공연을 하는 연극장, 와자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잡극, 와자 이런 것들이 송나라의 서민문화를 상징하는 키워드예요. 그리고 이런 게 나중에는 금나라, 원나라 때도 나온다라는 거고, 구분하시면 송나라 때는 잡극 유행하고 원나라 때는 원곡이라는 단어로 불러요. 이거를 잡극, 원곡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과학기술. 송나라의 3대 발명품인데 활판 인쇄술, 인쇄술이 나와요. 활판 인쇄술. 당연히 이제 목판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많은 책을 찍어내니까 문화 발전에 기여하게 되고, 나침반도 등장합니다. 이제 머나먼 바다를 여행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화약 무기도 개발이 돼요. 이게 이제 송나라 아이들이 석탄이 보급되면서 이 유목민족과 싸우기 위해서 화약 무기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얘들아, 우리 발명품 한번 정리할게요. 4대 발명품이 있어요. 자,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종이, 그리고 화약, 인쇄술, 나침반, 요렇게 있는데, 자, 개발된 시기랑 이게 보급된 시기가 달라요. 자, 종이가 개발된 건 언제죠? 네, 후한 때였죠. 환관체륜이 이제 개량 발전시켰죠. 그리고 화약, 인쇄술, 나침판은 네, 송나라 때 개발됩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게 보급된 건 언제냐? 제지술이 언제 보급되죠? 다른 나라, 서양과 유럽으로? 당나라 때. 탈라스 전투를 거쳐서, 탈라스 전투로 이제 이슬람을 거쳐서 유럽으로 전파가 되죠. 자, 그러면 송나라 때 발명된 화약, 인쇄술, 나침판은 언제 다른 세계로 전파되냐? 원나라. 그러니까 개발된 거, 화약, 나침판, 인쇄술이 발명된 건 송나라지만 이게 유럽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건 원나라야. 원나라가 이제 세계적으로 건설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모이면서 이 송나라 때 발명된 화약, 인쇄술, 나침판이 원나라 시기에 유럽으로 전파되게 됩니다. 화약은 기사의 몰락, 인쇄술은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나침반은 대항해 시대. 이런 것도 미리 적어드릴게요. 화약은 유럽에서 봉건 기사 계급이 몰락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절대왕정이 열리고, 인쇄술은 르네상스와 지식의 보급을 통해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그리고 나침반은 대항해 시대를 열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송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 제가 특별히 여러분 공부하기 편하라고 다른 시대랑 같이 정리해드리다 보니까 좀 걸렸는데, 사실 내용만 빠르게 하면은 20분, 30분 컷이지만 이왕 정리해드린 김에 여러분의 학습 편의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는 게 사실 좋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당장 저희 내신만 생각하면요, 좀 이기적인 말이지만 내가 만약에 내신 문제 내는 것만 편의만 생각하잖아. 이런 거 정리 안 해주는 게 편해. 왜? 정리해주면 그만큼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대비해서 제가 내신 문제 낼 때 함정 파기 어렵잖아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 수능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이왕 내신 시험, 이 내신을 개념을 정리하면서 수능까지 이어가는
그 내신의 그 수능과 개념을 아우르는 개념 정리 노트를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거니까 좀 길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